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스미디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스미디어의 기능. 자, 매스미디어는 매스를 위한 그런 그 미디어죠. 그러니까 매스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대중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대중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에 관해서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1784년에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1차 산업혁명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를 제1차 산업혁명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1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부터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전에는 간해 수공업에서 이렇게 뭘 만들 생산을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대량 생산 기계를 사용하니까 기계를 전기기관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그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그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촌이나 어촌이라든가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도시 노동자로 대거 몰리기 시작합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사회학 용어로 공동체 사회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게마인샤프트라고 그러죠. 공동체 사회예요. 서로가 서로로 소통하면서 작은 단위의 마을이기 때문에 혈족을 이룬다든가 뭐 같은 성씨를 이룬다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아주 긴밀한 그런 유대관계, 혈연적으로나 지연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아주 그 원활한 소통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도시를 몰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름도 모르고 익명적이죠. 서로 이름도 모르고 이질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이래 관계가 소목한 거고 이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와의 계약에 의해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사회에서 계약사회, 영어로는 독일어로는 게젤사프트라고 게젤사프트. 공동체 사회에서 계급사회 또 계약사회 또는 이익사회 이런 형태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대 도시로 몰려든 그 노동자들이 이 대중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대중사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혈연이나 지연 이런 걸로 중심이 돼가지고 끈끈이 얽혀서 긴밀히 소통하던 그런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부터 또 출신 지역이나 배경이 이런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계약에 의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제샤프트의 사회가 되면서부터 이런 사회적 통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사회적 통합이 느슨하게 되고 이런 결속력이라든가 사회적 규범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안 하고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독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거 혈연이나 지연으로 얽혔던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소외감이 되고 뭐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심지어는 우울증 이런 사회가 되면서부터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이 매스미디어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매스미디어가 이런 사회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스미디어의 기능은 바로 이 대중사회의 어떤 취약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그런 존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매스미디어가 초창기부터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중사회의 약점을 보완하는 가장 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대중사회에 보급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이질성을 좀 감소시켜주고 또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대중사회에서는 대중 매체, 매스미디어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매스미디어의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촉진시키는 사회 변화가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는 기기가 발명이 되고 하면서 인쇄 매체가 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 매체가 늘어나면서 서적을 발간한다든가 이렇게 뭐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이 급증하는. 그전에는 그 중세 세기에는 그 유럽 인구의 대부분이 다 문맹이었어요. 문맹. 그래서 성경책도 못 읽고 그냥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부님 읽어주는 그런 걸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문맹률이 줄어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뭐 교회에서 거짓말해도 다 듣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당에서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아의 그런 모습을 찾아가고 진짜 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문자 해독률이 급증하게 되고 또 이런 인쇄 매체가 나올 경우에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독자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스미디어의 그런 사회 통합적 기능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 그 이후로 이제 19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 중기 동력을 이용한 뭐 인쇄기가 이제 실용화가 됩니다. 실용화가 되고 그러면서 신문 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1800년대 중반 되면은 신문이 막 그냥 뭐 유럽과 미국까지 굉장히 크게 이제 붐이 일어납니다. 신문 발행하는 것이 신문 산업이 촉진이 되고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영화나 라디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뭐 이런 매스미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대중매체가 사회 통합을 기능을 촉진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스미디어에 의한 사회 통합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그런 측면하고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정치 영역이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스미디어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는 엘리트 계층만 정치를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신문들을 보면서 신문이나 잡지 이런 대중매체들을 국민들이 접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정치도 이제 일반 대중들도 정치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치가 대중하게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민주주의 선거가 정착이 되면서부터 정치가 더욱더 대중화가 되고 어떤 투표권을 대중들이 갖게 되니까 투표권이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니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 투표권을 점어진 대중들이 이 매스미디어의 여론 형성에 아젠다 세팅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정치인들이 옳은 정치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나 뭐 지방 정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 세팅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대중들이 그걸 믿고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스미디어를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그 대량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진 거예요. 그걸 팔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대중들이 활용하는 매스미디어가 거기다 광고를 하게 되면은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대량 생산하는 것을 소비하는 대중들이 힘이 세지고 그런 대중들이 많이 보는 매스미디어에 광고를 할 경우에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고 바로 이 점이 매스미디어에 의한 사회 통합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이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기능주의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중요시하는 견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능주의적인 그런 견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규범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를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수력을 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회적 갈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견해는 뭐 권력이 굉장히 억압적이다. 그럼 그 억압적인 권력에 대항을 해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기에 반항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매스미디어에서는 먼저 말했던 기능주의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매스미디어들은. 그래서 이 사회가 지향하는 것 가치가 이런 거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런 가치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켜오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 사회적인 가치와 규범과 질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그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뉴스가 됐던 프로그램에 의했던 어떤 그 기사가 됐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회 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전파해주는 그 사회 문화적인 규범과 가치가 보편적인 거다라고 일반 대중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회 구성원들은 그게 그렇다면 나도 받아들여야겠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러면 나도 수용을 하고 나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계속해서 발달하는 이유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더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자꾸 거대해지는 사회가 되면서부터 매스미디어가 그런 기능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매스미디어가 아주 폭넓은 지식도 전달해주고 정보도 주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같이 해야 될 규범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매스미디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매스 소사이어티 대중사회에서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의식이라든가 공통적인 가치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교육될 수가 없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죠. 두 번째 기능은 사회를 조금 사회적 통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통제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매스미디어가 사회의 통합 기능은 물론이고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사람들이 그 사회적 규범과 가치와 질서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들이 지키는 건 아니죠. 그 중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서 그걸 거스르는 일탈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매스미디어가 그걸 통제해주는 기능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을 받기 이전에 먼저 언론에서 또는 매스미디어에서 여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그런 그 일탈 행위의 어떤 양상이라든가 그 결과를 보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성되는 그래서 결국은 사회 통합이 되겠죠. 하여튼 그런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크게 두 가지 기능은 사회 통합을 하는 기능과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두 가지 기능으로 대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정치 권력과의 관계 또 그러니까 이 언론 또 매스미디어가 대단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의 정부 체제, 국가 체제든 간에 이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체제든 집권 세력들은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뭐 사회를 통합을 하든지 사회를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더 심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매스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완전히 장악을 해서 매스미디어가 오로지 사회주의 사회의 통합, 사회주의 건설, 공산주의 사회 건설 여기에 이바지하는 언론 정책을 강조하는 거죠. 그걸 필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은 하되 보장합니다. 직접적인 통제는 하지 않아요. 직접 통제는 최소화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는 옹호를 해야 되겠고 또 그걸 발전시키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를 실시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언론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매스미디어를
어떤 국가 발전의 도구로 규정을 합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스미디어가 이런 국가의 그 통합 그리고 이제 자원이 적고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어떤 권력이 약간 독재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개발도상국가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독재 권력 형성하면서 경제 발전을 우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그걸 자원을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독재 권력을 발휘하는 그런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그런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경쟁 성장의 과정에서 발달할 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 통합 기능을 유지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됐든 자본주의 국가가 됐든 개발도상 국가가 됐든 간에 이 매스미디어에 대한 정부 기관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그 기능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를 어떤 감시 기능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발전도 같이 유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매스미디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사회적인 그런 변화가 이런 매스미디어의 발전도 또 가져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변화에 대한 매스미디어 역할을 조금 살펴본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급박한 사회 변동 상황에서는 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우리도 5.16 그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이라든가 뭐 전두환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진보와 보수 간의 세력 대결이 또 팽팽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매스미디어에서 표현들어주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방향이 매스미디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느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분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매스미디어부터 점령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제일 먼저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을 때니까 라디오밖에 없을 때니까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KBS요. KBS 방송국을 점령을 해가지고 방송이 쿠데타 편을 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튼간에 그 언론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급변할 때, 사회 변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매스미디어를 장악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매스미디어 역할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은 상반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매스미디어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력이 있는 존재다, 강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견해.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는 매스미디어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런 두 가지 견해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그런 견해가 두 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하나씩 들어준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첫째는 미국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게 1972년 6월에 일어난 건데,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미국 뉴욕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할 시기가 되면서부터 자기가 재선을 당선 다시 되려고 모종의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1970년 6월에 이 민주당의 선거 사무실에서 도청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어떤 선거 전략을 꾸미려고 도청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는데 그게
들켜버렸어요. 들켜버려가지고 뭐 검찰의 수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닉슨 대통령은 나는 거의 과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뭐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끈질기 추적을 했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그 신문에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기자하고 본스타인이라고 하는 두 기자의 위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둘이 끊임없이 추적을 해가지고 이거는 알고 보니까 공화당 이 수뇌부에서 만들어진 거다. 더군다나 닉슨 대통령 자신이 거기에 크게 연루되어 있다. 닉슨 대통령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터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텔레비전이 거기를 모든 텔레비전 매체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뉴스를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리처드 닉슨은 1974년 그러니까 도청 사건이 일어나고 2년 뒤에 1974년 8월에 도중 하차를 합니다. 도중 하차를 해요. 그래서 탄핵을 받았죠. 상원 하원에 탄핵을 받아가지고 결국 탄핵이 통과되면서 용인이 되면서 결국은 사임하는 중도에 사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게 특히 그 CBS라고 하는 방송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그런 방송을 했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는 필리처상을 받죠. 그래서 아주 영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영웅이 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런 신문 기자나 텔레비전에서 이런 결국은 닉슨 대통령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까지도 하야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막강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언론의 힘이 대통령의 권력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하다라고도 하면서 반면에 당시에 이 공화당이 분열을 하고 있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속했던 공화당이 닉슨파 그리고 반닉슨파 이게 아주 힘의 알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닉슨파 반닉슨파가 서로 알력을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갈등이 하다 보니까 이런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언론기관의 정보도 새고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매스미디어 역할을 강화시키지 않느냐. 따라서 그 매스미디어 자체의 힘도 있지만은 그 사회 변화의 흐름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전두환 대통령이 세운 제5공화국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전두환 대통령이 세운 5공화국이 결국은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7년제로 돼 있었으니까 1980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1987년이 되니까 이제는 그 무렵이 되면서 어떤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공화국의 비리, 뭐 전두환을 비롯한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전두환 대통령이 하야를 한 다음에는 뭐 백당사로 귀향도 가고 비리에 휘발렸던 일가족이라든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막 난타를 당하게 되죠. 언론기관에 난타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막 정리가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언론기관의 힘이 굉장히 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50의 세력들이 점점 약화가 되고 결국은 시민혁명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시민 불복종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힘에 의해서 이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5공화국이 설립된 그 초기에는 언론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보도 통제가 굉장히 심했고 검열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하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그때서 언론들이 볼때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 영향력이 어떤 사회 세력들과 매스미디어 관계 그리고 사회 세력들 간의 역학관계가 어떤 그런 매스미디어에 영향을 준 것이지 매스미디어 영향력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매스 미디어가 발전하는 것과 사회가 변화하는 것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기술, 매스미디어를 하나의 기술로 간주를 했을 때 매스미디어의 그 변화가, 그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회 변화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니까 매스미디어도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에, 그, 먼저 전자를 기술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기술 결정, 그러니까 뉴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법규가 정립이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그 뉴미디어에 관한 인식들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미디어, 매스미디어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회 규범과 제도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뉴미디어 기술이 먼저 발달이 돼야지만이 이 사회 제도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잘 되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매스미디어, 뉴미디어 기술 발달을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기술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기술 결정론입니다. 반면에 사회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조직, 이게 그 정보 욕구 충족에 의해서 노력을 하니까 내 정보를 충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 정보를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그래서 노력을 하니까 뉴미디어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사회 변화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그런 압력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매스미디어 기술, 뉴미디어 기술이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바로 사회 결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미디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요. 대중사회의 그런 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매스미디어의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환경 감시 기능, 그 다음에 상관 조던 활동, 세 번째로는 사회유산의 전수 활동, 그리고 오락 제공 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감시 활동, 상관 조정 활동, 사회유산의 전수 활동, 오락 제공 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데, 이거는 그 찰스 R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이렇게 기능으로 분류했는데, 여기 네 가지의 기능을 단순히 그렇게 놓지 아니하고 그 네 가지 기능 하나하나가 각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부 집단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개인에 대해서 또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또 그 다음에 그런 기능들이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의도된 현재적 기능이냐, 아니면 그것이 잠재적인 기능이냐, 또 그것이 그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이렇게 해서 모두 12가지의 어떤 그 기능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뭐 다시 정리하자고 그러면, 하나 예를 든다고 그러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환경 감시 활동이 사회에 대해서 미치는 현재적 순기능은 무엇인가, 또 역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또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상관 조정 활동이 개인에 대하여 미치는 현재적 역기능은 무엇인가, 순기능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전부 차곡차곡 정리를 한 것이 바로 매스미디어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번 분석하는 것으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네 가지 중에서 환경 감시 기능을 한번 봅시다. 환경 감시 기능에서 순기능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환경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에서 일상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뉴스를 해주죠. 그런 것 기능이 바로 환경 감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감시 기능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천재지변을 예고,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든가 미세먼지가 뭐 엄청나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예고해주는 것으로 해서 경고라든가 뭐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 아니면 뭐 지금 뭐 적국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침략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부정식품을 뭐 고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기능들이 경고 경각심을 알려주는 기능이죠. 이런 환경감시 정보는 그런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사회 내부에 평등주의적인 그런 감정도 전해주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일상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일기예보를 들어서 뭐 농사 일정에 맞춘다든가 뭐 선박 운항 일정을 맞춘다든가 비행기가 뜨고 안 뜨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기예보가 그런 그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뭐 증권 시대를 해준다든가 뭐 무슨 뭐 공연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뭐 문화 이런 여러 측면에 있어서의 일상생활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좋은 기능만 있느냐? 역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역기능. 그러니까 이 사회 변화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국제적 사건, 뭐 어떤 그 특정 국가의 뭐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 좋은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뭐 북한의 예를 들어봅시다. 북한 같은 경우에 뭐 나만 이렇게 잘 산다든가 뭐 자유가 좀 좋다든가 북한의 그 사람들이 괜히 탈출해서 남한으로 온다든가 뭐 이런 사실을 북한에서 뉴스를 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회가 정치 권력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변화를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도 잘 살게 해달라 막 이렇게 막 그 어떤 그 저항을 한다든가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뭐 그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어떤 실상을 외국과 비교를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잘못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 어떤 불안한 그런 조짐을 보이겠죠. 그런 측면은 조금 불안한 어떤 그 사회 변혁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불안정한 마음을 갖기도 있겠죠. 특히 조금 전에 북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저기 그 강성 같은 공산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 하더라도 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개혁 개방을 이루어 가지고 엄청난 그런 경제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만약에 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 그 발전된 모습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그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 변혁을 위해서 우리도 개혁 개방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런 측면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역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북한이 뭐 핵가발을 해가지고 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뭐 하여튼 과도한 이런 그런 그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내주면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지금 에이즈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 뭐 어쩌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포감 조성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도 그 뭐 에이즈 오를까봐 막 겁나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위협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 과정이라든가 적절한 해설을 안 해주고 그것을 무책임하게 보도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어떤 과다한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역견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약 중독의 역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역기능. 이게 매스미디어를 하나 마약으로 보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전부 뉴스를 다 보면서 그걸 다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봤으니까 다 안다는, 공공 문제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이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 토론이나 공청회 이런 데 안 가는 거예요. 나 다 아는데 거기까지 뭐 하러 가느냐. 나는 언론을 통해 다 알고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공공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토론회 모임에는 나는 이미 참여 안 해도 다 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현상을 마약 중독의 역기능이라고 그래요. 환경 감시 기능 중에서 이것도 하나의 큰 기능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환경 감시 기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인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보도를 해줄 경우에 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합법적인 지위도 부여해주고 정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여론을 그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비행 같은 걸 폭로를 해주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구원율을 잃거나 정치 생명이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혼재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문화도 마찬가지다. 문화 체계에도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 문화권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그 사회 문화를 다양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측면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래 문화로 침투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 문화가 잠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전통 문화가 외래 문화에 종속되거나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외래 문화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고 사회부정을 칠 수 있는 그런 역기능도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관 조정의 기능입니다. 상관 조정의 기능. 상관 조정이 뭐냐? 이 상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론기관, 매스미디어에서 단순한 보도를 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관 조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처방해 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그 매스미디어를 보고 태도를 형성하게 해주는 매스미디어의 기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의 변화에 이런 그 시민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심어주는 그런 기능을 상관 조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 뭐 사설이라든가 논평이라든가 해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형성이 되는데 근데 사실 객관적인 보도라고 하더라도 그 뉴스를 어떤 뉴스를 실제 보도할 것인가를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다 중요성을 방점을 두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보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도 상관 조정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스미디어의 보도에 있어서 뭐 사설이라든가 뭐 해설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뉴스 기사조차도 상관 조정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 조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스미디어 기능 중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 특히 사설이나 논평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내리는 해석과 평가가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관 조정의 기능에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논평을 한다든가 사설을 실는 데 있어서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을 고의로 빠친다든가 또 어떤 부분은 어떤 편견을 개입해 가지고 그거를 사설에 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역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뭐 독재 국가나 뭐 이런 데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논평이나 해설을 할 때 뭐 정부의 권력자들의 어떤 그쪽 측면을 드는 사람 편만 서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한다든가 뭐 경제적으로도 뭐 재벌들의 돈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만 거기다 실어준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역기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제재를 받을까봐 또는 이제 이익단체라든가 소비자 단체들에서 어떤 그런 그 항의를 받을까봐 뭐 종교단체들이 막 떼지 몰려올까봐 뭐 이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중요한 사회 쟁점인데도 불구하고 해설이나 논평을 안 해준다. 사설에도 안 실른다. 그러면 그거는 그 매스미디어가 언론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역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비평하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게 매스미디어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 신문이나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고단히 믿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 신문이나 뭐 진보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고단히 믿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 사안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미디어에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스미디어 하는 얘기만 그대로 믿는 거, 이런 것들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매스미디어 기능은 사회유산의 전수 기능입니다. 사회유산의 전수 기능에서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사람들의 사회화를 돕는 거예요. 개인마다의 사회화를 돕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가치나 규범이나 각종 정보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나 그 사회로 편입되는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이 바로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계속해서 본다는, 드라마를 계속 본다든가 뭐 어떤 잘 만든 다큐멘터리를 본다든가 거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은 그 규범, 거기 가치, 그 가치관, 거기 하는 그 정보 이런 것들을 자신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사회 규범이 어떤 사회 그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순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사회 적응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결혼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동남아에서 특히 베트남 같은 데에서 결혼 이민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결혼 이민 오고 또 탈북민들은 또 탈북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때 이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얻죠. 뭐 뉴스는 물론이고 각 다큐멘터리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내재된 그 프로그램들에 내재된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는 거니까 대단히 이런 사회 적응을 돕는 기능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회 구성원들을 또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요새는 평생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소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전달해주고, 특히 뭐 EBS 같은 그 아주 좋은 프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TV 교육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취학 전 아동을 비롯해가지고 뭐 수험생이라든가 뭐 외국어를 배우는 뭐 어른들이라든가 유익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규범을 윤리화시켜 줍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탈 행위를 폭로해가지고 고발을 해주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또 도덕과 법규를 준수하게 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기능, 이 사회 규범의 어떤 윤리화, 이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순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그 유산 전수의 역기능은 또 뭐냐?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매스미디어에서 보내는 매스미디어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똑같은 정보를 같이 보내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도 똑같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그냥 규격화되고 획일화돼서 문화적인 다양성이 상실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매스미디어입니다. 일방적으로 똑같은 정보를 받아보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그 문화에 대해서 뭐 호불호를 갖게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성이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기능의 매스미디어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오락입니다. 오락 기능, 오락 기능. 이 매스미디어 뭐 텔레비전이 됐든 라디오가 됐든 하여튼 뭐 신문 됐든 모든 매스미디어에는 반드시 이 오락 기능이 들어가야지만 그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좋은 그런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정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재미가 없으면은 오락 기능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양질의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서 만든 콘텐츠가 재미있는 콘텐츠가 바로 좋은 콘텐츠고 어떤 그 우수 콘텐츠다, 우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락기능을 한다는 것은 이 매스미디어, 특히 텔레비전 이런 뉴미디어, 영상 매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능이 바로 이 오락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락을 보면서 사람들은 휴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생활의 활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소사이어티에 있어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죠. 인터넷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그런 세상에서는 이제 이 오락기능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콘텐츠 수준에도 치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뭐 한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런 위력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런 오락기능이 전 세계를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수출하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오락기능이다. 그러면 그 오락기능이 이렇게 좋은 측면만 있느냐 하면은 역기능도 있다는 얘기죠. 역기능. 어떤 역기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락에 몰입하다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오로지 재미있고 즐기려고 하는 즐거움에 탐닉하는 향락에 탐닉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매스미디어의 오락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참여민주주의, 정당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올바로 알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선거를 하면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어떤 공청회에 의해서 공청회에 참여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맨 오락에만 탐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참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락물에게 탐닉을 하면서 어떤 뭐 토론이 있다든가 정치적인 행사가 있다든가 투표가 있다든가 뭐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여러 다른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은 대단한 역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S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3S? 3S. S로 시작된, 이니셜이 S로 시작된 세 개의 단어예요. 첫째는 스크린, 그 다음에 섹스, 스포츠. 이게 다 오락이에요, 오락. 오락이라서 여기에 탐닉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 3S에 탐닉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대중매체 보면서 거기에 즐기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매스미디어에 탐닉을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창조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 전두환 정권이 그 쿠데타로 5일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비난의 그런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 3S를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급을 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1980년대 초반에 이 에로 영화가 굉장히 범람을 했어요. 에로 영화가 엄청난 범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에로 영화, 섹스와 스크린이 같이 포함된 것이죠. 그 다음에 83년부터 전두환에 의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도입이 된 거예요. 그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섹스와 스크린, 스포츠가 전두환의 어떤 독재 권력, 어떤 그 군사 정권의 어떤 비합법적인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저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고시켰다고 그래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탐닉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건전한 취향을 저하시키고 미적 감각을 오해시켜가지고 선정적이고 저질스러운 그런 내용에 빠지게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전이나 연극 같은 거, 뭐 문학 같은 거 이런 고급적인 그런 문화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저질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또 뭐 심하면 퇴폐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은 역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해야 되니까 대중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윤 추구,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3S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돈이 벌립니다. 광고가 많이 붙고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매체들은 계속 그런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그걸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매스미디어 언론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언론 통제다.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박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한다. 이렇게 어떤 그런 언론의 자유 원칙과 충돌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한다든가 뭐를 규제를 할 것인지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어떤 그 논란과 그런 대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큰 기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대중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은 대단히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를 일반 통제를 하면서도 건전한 방향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전통 문화라든가 문화 유산을 발전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이 건전한 휴식을 제공해주고 오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이런 그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를 이용할 때는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순기능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이고 역기능적인 측면은 경계를 하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매스미디어 어떤 수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